개인별 진단과 치료, 최근 문헌의 비판적 개관, 1. 진단. 경계선 장애 진단과 치료에 관한 문헌 개관은 다른 곳에서도 1장과 3장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좀 더 최근 논문만 살펴보겠다. 경계선 장애의 진단과 관련해서 그린커의 저서 경계선 증후군은 경계선 장애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기여한 주요 저서이다. 그린커 등은 경계선 증후군의 전반적 특징으로서 분노가 주된 혹은 유일한 정동이고 정동적 관계에 결함이 있고 자기 정체성의 지표가 없으며 우울한 외로움을 보인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들은 경계선 증후군에는 4가지 하위 집단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집단 1은 정신병적 경계선인데 다른 내담자나 병원 치료진에게 부적절하고 반항적인 행동 및 정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집단 2인 핵심 경계선 증후군은 반항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행동, 모순된 행동, 그리고 높은 행동화 가능성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집단 3은 적응적이고 정동이 없는 방어를 사용하는 모모인 체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피상적으로는 적응하지만 정동이 결여된 상호작용을 하며 모모인 체하는 질적 특성을 갖는 부드러운 적응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신경증적 경계선으로서 아이처럼 매달리는 우울을 나타낸다. 그린커 등의 결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계선 증후군은 정신분열증과는 달리 연상적 사고 과정의 장애뿐 아니라 자폐적 사고나 퇴행적 사고, 가성 상호관계를 가진 가족 구조나 왜곡된 가족 구조, 망상이나 환각, 함축된 언어 측면에서의 어떤 결핍 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린커 등은 경계선 증후군을 신경증과 비교하면서 우울 정동이 몇몇 경계선 범주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이 우울은 우울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경계선 우울은 외로움과 소외감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울이라고 하지만 우울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 썼느니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이 보통 우울하다고 하는 개념은 loneliness나 isolation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외로움이나 여기서는 isolation,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외롭다, 소외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외로움이라는 개념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상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우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용어들을 그냥 그걸로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분은 무엇을 불안으로 느끼는지, 무엇을 우울로 느끼는지, 무엇을 두려움으로 느끼는지 그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 첫 번째 작업이죠. 그래서 우울하다는 게 죄의식에서 오는 우울도 있죠. 아니면 자기의 못난 모습 혹은 자기의 죄스러운 모습에 대한 길티 필링 때문에 셀프 어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자기의 죄의식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죄의식,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미안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에게 화가 나서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거기서부터 오는 우울 때문에 자기를 셀프 어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죄의식을 가지려면 인격 통합이 상당 부분 된 사람에게 죄의식이 생겨나죠.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우울적 자리에 아직 가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온전하게 우울적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인격 어떤 대상 자체도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죄의식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순수한 의미의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프로이디언식으로 얘기를 하면 약 700m 슈퍼이고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 내담자의 인격 성장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울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기록에 나오는 이렇게 임상 케이스를 읽고 쉽게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같은 단어지만 환자마다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워낙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일적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케이스를 우리가 잘 못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 환자들이 얘기할 때 우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경계선 증후군을 다른 성격 장애와 구분하려는 그리커의 등의 시도는 잘 안 된 것 같다. 그들은 몇몇 저자가 본질적으로 경계선 내담자인 사람에 대해 다른 성격적 명명을 사용하는 경향을 지적하였으며 필자 생각으로는 정확한 지적으로 보인다. 경계선 증후군에 대한 좀 더 나은 정의가 성격 병리라는 우호한 진단 영역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린컷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설계는 병원 장면 내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외연적 행동 및 상호작용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 구조를 덜 심각한 성격 병리 유형과 구분해 주는 기저의 구조적 특성은 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린커 등의 연구가 경계선 증후군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웰블과 그린커 등이 연구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추수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는 원래 연구가 끝난 후 5년 동안 이들 내담자의 사회적 기능은 거의 개인적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좁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으로서 이들 전 내담자들은 추수 연구 시점에서 정신분열증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몇몇 저자는 경계선 장애를 임상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홀룸? 단어 중에 굉장히 어렵거나 외국 사람, 특히 사람 이름, 지명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 지명을 치고 구글에서 프로넌시에이션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요새 그것만을 띄우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읽어낼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우선 조금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제대로 발음해낼 수는 없어요. 그 각각 고유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바르게 이름을 읽어내겠다는 욕심 버리시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컬룸은 그린커 등의 견해와 이 주제에 관한 필자의 제안을 결합하여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인 정체성 혼미의 중심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캐리는 경계선 내 장애에 대한 구조적, 역동적 분석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였다. 경계선 증후군 속의 우울은 무가치감과 만연된 외로움 및 소외감이 특징이다. 즉 배제된 느낌과 요구성 분노 발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죄책감과 자기가치 손상이 특징인 신경증적 및 정신병적 우울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는 경계선 내담자의 주요 방어로서 분열적 초연함을 강조한다. 필자는 그린커 등과 캐리의 두 연구 모두 경계선 내담자의 주로 초기
자아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자기상과 대상상이 통합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대상관계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원시적 자아 구조는 경계선 내담자가 보이는 우울 반응의 원시적 특성, 관심을 충분히 체험하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이들의 만연된 공허감을 설명해 준다. 베르게르트는 정신분석 관점에서 경계선 장애의 구조적 및 역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앵글로색슨 및 최근 프랑스의 정신분석 문헌을 개관하고 임상사례 자료를 살펴본 후에 경계선 장애의 특징은 전성기기 갈등이 우세하다는 것과 자아 및 초자아의 원시적 구조 및 방어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경계선 장애가 자아의 미숙한 대상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신경증 구조 및 정신병 구조와는 다른 정신병리 범주를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두보셀레는 베르그리트와 필자의 견해를 통합하여 경계선 성격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임상적 및 이론적 개관을 하였다. 말로에 따르면 분리개별화 과정의 재접근기 동안 재접근 위기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아동은 나쁜 내사물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공격 추동의 파생물이 침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아동은 대상 세계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다소 영속적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이들 기제, 즉 대상 세계에 대한 강요와 분열은 대부분의 경계선 전이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병리적 발달은 생애 세 번째 해에 정상적인 정체성이 형성됨으로써 재접근 하위 단계가 해결되는 정상적인 결과와는 상반된다. 앞에 언급한 모든 저자는 경계선 장애의 전반적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역동적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겠지만 경계선 장애와 다른 성격 장애 유형과의 감별 진단 및 정신병, 특히 정신분열증 반응과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는 최근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논문에서는 경계선 장애의 감별 진단에 관한 문헌을 개관하고서 이들 내담자를 정신병으로 분류한 저자가 가장 설득력 있는 개념화와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들 내담자를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문헌에 대한 사려 깊은 개관을 제시하지만 필자는 개관된 그 증거를 가지고는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코앗은 경계선 구조와 자기애성 성격의 구분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필자는 경계선 장애와 자기애성 성격 사이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구장해서 다루었다. 좀 더 일반적 용어로 얘기하면 필자는 성격 장애의 전반적 분류를 시도하였고 경계선 장애를 가장 심각하게 퇴행된 성격 장애로 간주하였다. 레크와 하비치 그리고 허비치는 최근에 정신분열증을 비정신분열증 상태로서부터 감별 진단해내는 하나의 주요 차원으로 자아 기능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현실 검증 기능은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 상태를 감별하는 중요한 변인인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가 이를 포괄적으로 개관하였다. 필자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 상태의 감별 진단에서 현실 검증의 활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계선 구조에 대한 영업한 불업한 개관 이후에 스페인어로 개된 개관도 출판되었다. 캄버그는 1975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책자를 출간합니다. 이 책자의 감별 진단 부분에서는 1968년에서 1973년경까지 출간된 경계선 인격 구조에 관한 여러 학술 논문과 저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는 알렌 골드버그가 1973년에 출간한 그 당시에 최근의 저술이 가장 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버그는 여기에서 여러 학자들의 최근 논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본인이 자기의 이론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것입니다.